최수범 박사님 일단은 그러니까 네 분의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고노인 대표님하고 최수범 박사님 이야기부터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 대표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고 박사님 그 경제학은 굉장히 방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정 토론을 지명을 받았는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가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해운의 한정에서 얘기를 하면은 고 박사님이 보고 있는 내용이 해운을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그 관점을 견지하시는 것 같은데 일리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직 한국 해운이 자생적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전해운이죠. 한전해운이 망했으니까.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방대한 경제, 이 경제는 지구촌 75억 인구가 다 매일매일 그 생활해 가는 방식이 결집된 게 경제죠. 그런데 해운의 한정을 하면은 한국의 해운 현실이 먼저 좀 정의가 되고 이 해운 현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는 언급이 있었으면 조금 듣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해 주셔가지고 포커스만 맞추면은 충분히 접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느낀 건 나중에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아까 그 모두의 최동림 그 고문하고 권종호 대표께서 포시도니아 그 CMA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미 그 시장은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축적된 게 다 쌓인 그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거고요. 메인은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의 도구가 기술이지 기술을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그 CMA를 설명하시면서 아프리카를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유럽은 오랜 그 제국주의의 경험을 갖고 있는 거죠. 제국주의를 경영을 하면은 그 옛날에는 해상 운송 말고는 운송 수단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송이 그러니까 해운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뼛속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유럽이고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해운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정부 예산의 그 해수부 예산이 1%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왜? 회사가 망해 자빠지는 현실을 뻔히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그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다른 말을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지혜를 이렇게 펼쳐가야 되지 않느냐. 포시도니아 CMA 얘기는 바로 우리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해운은 모처럼 맞은 후기로 해운 회사들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해운 회사들이 경쟁해야 되는 글로벌 선사들은 한국보다가 훨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향후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이 경쟁 열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경쟁 우위로 가는 게 아니고 한국 내에서는 여타 산업에 비교하면 해운 산업이 돈을 많이 번 걸로 평가가 되겠지만은 글로벌 시장에 나가면은 그렇지 않죠. 상대적인 경쟁 열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글로벌 메이저 선사들은 해운 선사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종합 물류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해수부에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KMI에서도 논의가 있고 그 연구 발표가 있고 그게 실행될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대선 전문 기관 자회사 설립을 얘기를 하셨고 시황 연계 원리금 상환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대선 전문 기관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운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의 자유주의 국가가 우세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한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토양이 해운한테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사회 공산주의 국가는 해운이 융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대기업 이자 물류를 언급하셨는데, 대기업 이자 물류가 성장함으로 해서 해운이 상대적으로 침해를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는, 글로벌에 나가면은 한국의 대기업 이자 물류보다가 훨씬 더 큰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해운 선사들이 우리가 대기업 이자 물류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컴플레인 하느냐?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미 시장 그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고, 거기에 서로가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적인 특색에서 고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기업 그 이자 물류의 성장이 물류 시장의 생태계의 교란 및 해운 선사한테 피해를 끼친다라는 것은 다분히 한국적인 그 시장 상황에서의 설명이지, 이게 글로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전반적인 발표 내용이 현실에서의 얘기 플러스 그 고 박사님이 해운을 경제학으로 풀어본 그 내용이 제가 느끼기는 대학원 이상의 내용에다가 굉장히 방대한 주제를 이렇게 설명하셔가지고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제가 오늘 토론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권호인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외국 전기 선사에 비해서 우리 전기 선사가 결국은 열의에 놓인다. 저도 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산업은 지금 이제 적자가 났는데 우리 전기 선사는 대단히 큰 흑자가 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책 펴기가 이제는 말하자면 해운 산업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다 이렇게 봤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결국은 좀 불경기가 오면 한국 전기선사들은 열의에 놓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국가가 조금은 이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좋은 논리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그 최수훈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한종길 교수님한테도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최 박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고병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게 토론 지정을 받아서 고 박사님 책을 어제 오후부터 읽어봤는데 책이 너무 어려웠어요. 책을 읽기가 너무 어려웠고 제가 이 목차 정리를 쭉 해가면서 책을 읽었는데, 앞에 상당히 책이 일부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분야라서 좀 이해가 잘 안 됐고요. 2부부터는 이제 우리 해운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이제 권호인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박사님은 이 해운에 대해서 좀 어떤 정부 시장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이제 보면은 이 독일의 예를 드셨는데요. 독일의 그 시장 사회적 시장 경제, 독일의 경제는 사회적 시장 경제, 소셜 마켓 이코노미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신자유주의와 질서자유주의 이 부분에서 좀 말씀하시면서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아서 이제 한진해운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코로나는 이 이상한 현상 때문에 우리 해운 이 기업들이
그야말로 그 폭발적인 이 영업 이익을 지금 얻고 있는데요. 물론 아까 권은 대표 말씀하신 그 다른 이제 글로벌 1, 2, 3, 4 하는 기업도 뭐 그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그 H&M이라든지 기타 그 해운 기업들이 역사일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 실판이 충분할 때 좀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무인 자율주행 선박인 부분인데요. 이게 그 과거에 우리는 그 해운업에서 그 이 글로벌 기업들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이 무인 선박, 자율운항 선박은 이 또 다른 분야의 이 출발선이 물론 이제 그 실탄은 다 다르지만 출발선이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 해운 기업들이 그 자율운항 선박, 무인 선박 이런 부분에 투자를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건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정부 주도 그런 그 이 위원회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정부 주도의 그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적극적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그 새로운 선두그룹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고 박사님은 의견이 어떠신지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지금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렇게 흩트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포스코 플로우가 이 새롭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업계에서는 반대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플로우의 이런 시장 진입이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 해운 그 기업들이 어떤 그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은 좀 더 그 현명한 방법이 될지 우리 고 박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 최 박사님 질문하신 그 저기 포스코 플로우는 저도 이제 관심 있는 사항인데 나중에 우리 고 박사님 발표 답변 듣고 같이 좀 토론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하기 위해서 그 한정길 교수님, 네, 예, 한정길 교수님은 이제 뭐 경제학 또 경영학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그 제대로 좀 그 핵심적인 경제학 관점에서 한번 좀 토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역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고병욱 박사를 이렇게 접촉을 하고 또 알고 지내서 제가 먼저 고병욱 박사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평가를 하자면 고병욱 박사가 사실 저는 너무 재미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미가 없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지해서 농담도 진지하게 해가지고 아까 본인은 재밌는 농담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도 웃지 않는 그런 그게 매우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는 그 선택으로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 먼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일본 유학을 할 때 제가 해운을 지도하는 지도교수가 저한테 첫 번째로 준 과제가 케인즈와 그 시대를 읽다라고 하는 경제학 교재를 읽는 거였습니다. 해운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왜 해운에 대한 거는 가르치지 않고 경제학
부터 먼저 하라고 하는지 제가 그때는 공개적으로 교수한테 반항을 할 수는 없고 매우 그 책을 또 일본말로 돼 있는 책이어서 읽는 게 매우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병욱 박사가 두 번째 했던 이야기 중에서 수학적인 분석보다는 빈곤, 재정, 경제 성장 등 현실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것이 이 오늘날 경제학에서 어떤 그 변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현대 경제학의 변화를 해운 경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병욱 박사가 잘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선 제가 그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회사 클러스터에 대한 경제학 이론의 기반을 둔 경제학 이론의 기반을 두고 어떤 사망순환의 분업 체계 모형을 제시해 준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운 조선 철강의 산업 클러스터 연계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경제학적 차원의 이론을 제공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해운 산업 정책과의 관계. 정부의 책임 있는 손이 해운 산업에는 필요하다라는 논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 스미스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손,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아닌 해운 산업과 같은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는 질서자유주의, 책임 있는 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도 1984년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미국의 신해운법 개정의 결과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3대 얼라이언스로 집약된 과점화된 글로벌 해운 거버넌스다라고 보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 해운 정책이 앞으로 그러면 이런 독일식 질서자유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게임 이론을 글로벌 해운 거버넌스에 적용하신 설명이었는데, 이 부분은 앞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글로벌 해운 얼라이언스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정기선 해운의 공동행위의 필요성과 이를 인정하는 법 제도적 규범은 유사 이래로 쭉 이어져 오다가 1984년을 기점으로 그때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 전환이었죠. 그래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더 이상의 해운 산업에 대한 공동행위 면책은 필요가 없다라고 전환이 됐습니다. 따라서 고 박사가 말하는 그런 이상적인 프레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공정위가 진행하고 있는 한일 동남아 항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3대 얼라이언스 조사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소 선사들이나 글로벌 해운 선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게임 이론의 차원에서 고 박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과학적 시황 분석의 차원에서 미래 운임이나 미래 성과 예측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지만 예측을 공개해버리면 정확한 시황 예측이 안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매우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공적 해운 종합 연구기관인 KMI의 운임 예측은 필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공개가 되면 시황이 거꾸로 안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해운 시황 예측 기관을 KMI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 복수의 기관이 시황 예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 예측 같은 것들은 매우 많은 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가 어느 정도 경쟁도 하면서 이런 업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에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식 창출 메커니즘과 그 시사점에 대해서 노나카 히로무의 형식지와 암묵지를 활용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이 암묵지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얼마나 명문화된 지식으로 만들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형식지를 그러니까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들어서 이것이 사내 전파를 넘어서는 순간 경쟁 국가나 경쟁 기업이 이를 모방하고 빠르게 추월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전자산업이나 조선산업에서 지나친 형식지화가 지식의 명문화가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암묵지를 꼭 이렇게 명문화 시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 박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식사회가 되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소프트웨어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해운업은 고도화의 과정을 겪긴 하겠지만 우리가 좀 더 계속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학적인 우리가 그런 어떤 분야의 분석을 좀 더 추가한다고 한다면 해운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A와 B라고 하는 지역 간의 지리적 갭을 극복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제에 근거해서 앞으로 해운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지리경제학에서 축적된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분만 좀 더 듣고요. 이상석 차장님, 저 선박 금융하시는 분이라서 이상석 차장님 계세요? 예,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네, 들리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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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늘 그 강의 권종호 대표님하고 최동림 고문님 그리고 고명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우인 대표님께서도 미자물류 관련해가지고 제가 또 궁금했던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굉장히 좀 뜻깊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그 최동림 고문님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에 한진해운에 계셨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한경에 6월 5일 날 뭐 기사를 좀 보면 그 머스크하고 MSC 그다음 CMA CGM에 대해서 그 이제 항만 터미널을 30개 정도 늘렸다라는 어떤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스크랑 MSC 등이 이제 물류 대란에 발빠르게 대처를 했는데 HMM은 그동안 이제 터미널 하나밖에 투자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머스크는 59개에서 75개, 그 다음에 MSC는 39개에서 42개, CMA CGM은 41개에서 50개, 9개나 늘렸거든요. 근데 HMM은 8개입니다. 8개. 그래서 9개 늘렸는데 그것도 하나 늘린 게 저희가 PSA와 같이 싱가포르에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버추얼 포트라고 해서 그거 겨우 한 거가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지금도 HMM의 이 항만 인프라 이쪽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진해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원래 이제 이 개념이 프로핏 센터하고 이제 코스트 센터라고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해운사가 터미널을 갖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해양진흥공사에 저는 이제 항만물류 금융팀장을 하고 있어서 이 터미널을 갖다 이제 프로핏 센터로 한진해운을 보려고 했다. 그래서 한진해운과 이 터미널을 운영하는 어떤 그 업체 간에는 이제 내고도 하고 가격에 대해서 각자의 수익을 추구를 했는데 지금 HMM은 이걸 완전히 코스트 센터로 보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물류 비용에 대한 절감 이것만으로 지금 놓고서 보고 있어서 굉장히 이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이고 그랬던 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 그랬던 이유는 당연히 이제 뭐 산업은행하고 해양진흥공사가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그러면 이제 종합물류사라고 하는 다른 이런 대형사들이 대형 해운업체들이 다 확장을 하고 있는데 항공으로도 확장을 하고 육상도 지금 M&A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저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고 박사님하고 이제 최동림 고문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뭐 그런 데 있어서는 뭐 해양진흥공사든 산업은행이든 뭐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었고, 고병 박사님의 어떤 경제학적인 관점의 어떤 얘기들, 근데 특히 그중에 이제 해양진흥공사 설립할 때에 계속 인용됐던 논거들, 해수부의 논거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사실 해운업하고 사실 저는 좀 무관하고 해양진흥공사 창립할 때 왔는데, 전 이제 자본시장 쪽에서 있다 보니까 이쪽 해양진흥공사에 와가지고 좀 놀랬던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기간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선주협회라고 하잖아요. 인트라아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해운협회 이름 바꿨지만, 이렇게까지 보호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놀라움이 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해수부에서 해운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HMM이든 한진해운이든 혹은 뭐 다른 어떤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큰 지원이 되고 있구나.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놀라움을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뭐 기간 산업이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HMM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우리 인트라아시아 선사들 만났을 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HMM의 예전에 아시아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옛날 얘기지만 2년 전 얘기지만 아시아나가도 되게 어려웠고 어차피 지금 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HMM에다가 아시아나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해수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지만 그냥 이거 비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건데, 그런 경우에 그때 이제 어떤 논리를 얘기를 했었냐면, 뭐, 항공이든 해운은 경기가 같이 간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배가가 된다. 그럼 감당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 이해가 좀 안 됐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항공사도 샀지 않습니까? 저 큰 선사들이. 그게 꼭 화물 물류만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같이 가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어떤 정부 부처가 국토부, 해수부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영역에 대한 어떤 구분을 갖다 줘놓고 그걸 넘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우리 모임에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규제라는 게 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항만 배후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항만의 뒤에 있는데 물류시설을 이렇게 유치하는 데인데요. 이거 해수부가 관할하거든요. 근데 육상에 있는 똑같은 뭐 배후단지의 어떤 업체라도 육상에 있는 데는 국토부 관할이에요. 해양진흥청은 항만 배후단지는 되는데 육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팡이 배후단지에다가는 투자하면 해양진흥공사 투자가 가능한데 쿠팡이 그거보다 좀 뒤쪽에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뭐 이런 데를 여러 개, 뭐 아시아나 이런 데 가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부처 간의 어떤 이런 부분에 어떤 나누어 있기 때문에 종합물류사나 항공도 하고 육상 트래킹 업체도 해야 되고 한국에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미국은 보고 있는데 HMM도. 그러다 보니까 HMM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말하기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피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엔드 투 엔드라고 하나요? 뭐 이 끝과 끝에 이 도어 투 도어 서비스가 안 되는 게 한국의 인트라아시아가 피더들을 다 쏘고 있고 자기는 10%밖에 못 하니까,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 이게 안 되니까 다른 항만 해운회사하고도 경쟁이 안 된다. 우리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못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은 HMM은 한진해운은 안 그랬는데 왜 HMM은 마청 노릇을 못하고 그렇게 우리 거 작은 것들 이런 걸 하려고 우리 앞마당만 공격하려고 하느냐라고 또 비난을 하고 있어요. 해양진흥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난감했던 게, 저희 K얼라이언스에서 인트라아시아 쪽 담당 팀장도 했었고 HMM도 이제 관여를 했었었는데 이게 참 혼란스럽거든요. 사실 뭐가 답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까 이자물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지금 글로비스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자물류 회사가 왜 하면 안 되는 거죠? 라고 저는 일단은 그게 궁금해요. 포스코 플로어가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포스코 플로어부터 굉장히 많은데 만나는데, 포스코 플로어가 해운업에 진출하면 왜 안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다양한 의견을 갖고 해운업계에서 뭐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글로비스는 왜 안 되는 건가? 글로비스는 왜 됐는가부터 해가지고 그 이상하다. 왜냐면 우리끼리 경쟁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 선을 긋고 증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해운업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고 해운업 자체가 글로벌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는 거, 이자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던가 이런 것도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해양진흥공사의 어떤 경기 역행적 투자하고 뭐 말은 좀 바꿨지만 자회사 설립을 위한 선주사업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경기 역행적 투자, 제가 일을 하면서 해양진흥공사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정책과 금융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의 논리로서는 경기 역행적 투자를 하는 건 배임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경기 역행적 투자를 하지? 이게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해양진흥공사는 그냥 금융기관일 뿐이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해양진흥공사가 만약에 경기 역행적 투자를 하면 그걸 감당할 체력이 되나? 그래서 자본금이 이렇게 높은 건가? 다른 공공기관 대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시니어에서 산업은행에 들어가고 주니어하고 에쿼티를 갖다 해양진흥공사가 따라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은 해진공이 설립된 다음부터 계속 좋았기 때문에 왕정인데 이게 정말 안 좋아지면은 해양진흥공사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배드뱅크가 아니에요. 캔코처럼 어떤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NPL 사가지고 구조조정하러 만든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런 기능은 있지만 그런 또 법률적 규정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는 저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라는 어떤 그 혼란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경제학자이시니까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고민을 해서 결국은 어떤 부처 간의 문제 그리고 어떤 업종 뭐 그게 원양성사와 뭐 아니면 인트라아시아 선사 간의 대립 혹은 이자 물류회사 간의 대립 뭐 이런 부분이 정말로 그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해운업이 아니라 해수부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큰 그림으로 보고 정말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거냐 혹은 일부라도 해수부라던가 혹은 선주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근거로서 대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석 그 차장님은 우리 모임에 한 분도 안 빠지고 나오신 객은 3명 중에 한 분이신데 평소에 그 해진공에서 그 일하시면서 느낀 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걸 경제학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고 박사님한테 좀 이제 해결책을 좀 제시해 달라 이런 이제 주문이셨어요.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이거 나온 걸 우리 고 박사님 뭐 어떤 부분은 그저 단순한 코멘트에 지나지 않으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이제 알기 쉽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최수범 박사님, 인천대 최수범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순서는 아까 권호인 대표님한테 할 거고요. 근데 좀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책이 너무 어렵고 제 발표가 오늘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기 힘들었던 걸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제가 좀 폭력적이라 그러거든요. 이 느낌이 뭐냐면 제가 후배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세미나도 많이 발표하고 하는데 이제 항상 제가 지적받았던 게 너무 어렵다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완을 했는데도 잘 안 고쳐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많이 받는 게 이게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려 그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막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약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걸 들을 때는 저분 되게 폭력적이다. 다른 자기 파트너나 아는 듣는 분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제가 좀 폭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냥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저라는 사람이 이제 프로포즈를 했는데 뭔가를 던졌는데 지금 이제 반응이 큰 시행착오를 했다라고 저한테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배워 나가겠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호인 대표님 아까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 비율로 아마 좀 다음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익률 비율 전체 금액 사이즈로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많이 번 건 사실이지만 글로벌 선사들하고 과연 영업이익률이나 수익성 비율이 우리가 잘 된 거냐 아마 하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 글로벌 경쟁 우위를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니라 시장이 전부 떴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뜬, 그래서 이제 경쟁 열의의 우려를 하시는 것 같고, 이거는 아마 지금 업계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제가 오늘 발표했던 개인 연구자로서 제가 KMI에서 가지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연구자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D 해가지고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이제 디카보나이제이션 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열심히 저도 연구할 거고 저희 KMI 동료들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합하게 정보 제공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한 번씩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해운금융연구실을 작년에 신설했습니다. 원장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바다의 날 기념사하고 장관님 취임사에도 보면 민간 주도로 선박 금융 등등의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민간 주도로, 그리고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기에 저희가 연구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하고 같이 동료들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전문기관의 이제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 그 이제 유럽이죠. 유럽 쪽에 이제 자유주의적인 문화가 있는 곳에, 영국 그렇고 뭐 다른 유럽 대륙 국가들도 마찬가지, 해운 국가들이 그렇게 성공을 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해운을 잘하고 있는 이야기는 듣기 힘들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해양진흥공사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해진공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 한국의 해운에서 대선을 메인 비즈니스로 하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경쟁력 있는 조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선 전문기관의 민영화죠.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마중물 역할이지만 다음에 민영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일부 저희 민간 선주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선주사하고 저희도 소통 채널이 있어서 민간 선주사가 좀 필요로 하는 역량 부분에서 저희가 또 도와드릴 내용은 찾아서 지금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권호인 대표님 말씀은 이제 그 대기업 물류 자회사가 물류 시장의 생태계 교란, 그다음에 선사의 피해를 준다. 이거는 한국적인 어떤 상황 논리의 연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글로벌 시장 가면 이거보다 더한 바기닝 파워를 지닌 그 클라이언트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물류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글로벌 이렇게 진출을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적어도 대한민국 시장 안에서는 이게 단순 주선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시장 교란하는 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양 원장님께서 이제 제안하셨던 거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좀 이따가 아까 또 유사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또 같이 거기에 또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최수범 박사님께서도 질문을 주시고 저 의견을 한 2가지 정도 여쭤보셨습니다. 그 이제 무인 자율 선박, 무인 자율 운항 선박에 대한 투자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책임 있는 손이 필요하지 않냐. 정부가 주도하는 뭐 위원회, 제 발표 자료에는 아마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기회로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좀 여기 이제 정보 제공처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2월 달에 그 정부 합동으로 K 그린십 전략이 나와서 이런 이제 그
무인 자율운항 선박, 친환경 선박 중에 이제 친환경의 방점이 찍힌 있으나 새로운 선박 도입에 대한 개발과 보급 전략이 정부 정책으로 나왔고요. 아마 지금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혁신적인 방안이 포함돼서 정책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부 쪽에서 가면 어떤 거를 좀 이렇게 지렛대 삼아서 갈 수 있느냐.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길게는 못 드렸지만 노모 교수 이야기를 할 때 지식이라는 게 경제사 100명 중에 한 두세 명이 지식 만드는 일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다른 일을 할 때 이 지식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서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파되면서 이렇게 효용이 커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R&D를 정부가 많이 지원하는 경제적 근거가 됩니다. 이것처럼 이 새로운 선박을 개발할 때 나타나는 지식의 이런 파급,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려면 혁신 생태계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선박을 개발을 둘러싼 혁신 생태계가 선사들도 있고 화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조선 기자들도 있고 조선소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신 생태계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제가 그 포스코 플로우 시장 진입 시 선사의 현명한 대처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아까 권호인 대표님하고 이제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그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그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사 쪽은 아마 해운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는 한데, 결국은 바기닝 파워가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러면 바기닝 파워를 확보하기 위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도 법 제도에서 허용을 한다 그러면 좀 자구책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종규 교수님 여쭤봐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실패하면 저 완전히 진짜 이상하게 진지한 사람이 되는데 그 제가 진짜 재미없거든요. 제가 이거 언제 알았냐면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할 때 제 특징이 뭔지 고민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기업체 이런데 몇 군데 지원했는데 이제 면접까지 갔습니다. 면접까지 가서 이제 그 한 페이지로 자기소개서 몇 페이지 썼는데 한 페이지로 딱 했는데 그게 특기란이라고 콤마가 몇 개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들 쓰는 이제 낚시, 축구 막 이렇게 써놓고 마지막 한 칸을 제가 썰렁개그라고 썼어요. 왜냐면 이제 그 공부 좀 하고 이제 동료들하고 맥주 한 잔 먹을 일이 있어서 맥주 한 잔 먹으러 가면 제가 이야기하면 다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가 썰렁하게 만드는 개그가 되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썼는데 저는 면접 보시는 분들 웃으시라고 썼거든요. 하루 종일 힘들게 면접 보시는데 그러고 그 이야기를 딱 했는데 한 3초 동안 정적이 딱 이루어지는데 회사 떨어졌구나 생각했죠. 근데 제일 끝에 계시는 여자분이 공감 능력이 좋잖아요. 여자분이 박장대소하고 뒤로 넘어지니까 남자분들 다 웃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회사 붙었었는데 KMI 됐다고 안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익히 제가 한 20년 전쯤에 썰렁하다고 진지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좀 드리면 이제 미국의 해운 정책이 혹시 독일식의 그 책임 있는 손의 개념을 수용해서 미국이 제일 힘 있는 해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쪽이니까요. 가능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국제적인 논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논문이든 보고서 형태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같이 연동해서 질문을 주셨던 게 이제 그 게임 이론 가지고 과징금 부과나
미국의 얼라이언스에 대한 조사에 대한 반대 논리에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2008년도에 EU에서 동맹 폐지할 때도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제도를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국제적으로 논의하자라는 논문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헤게모니 싸움인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시장 분석, 시황 분석에 대해서 좀 저희 KMI 좀 소개를 드리면, KMI가 이 연구를 하면서 방법론을 되게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 함정길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학의 연구소나 아니면 민간 기업에서라도 이걸 예측을 하려고 하면 KMI 연구 경험을 공유가 상당 부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KMI가 시장에 대해서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대응 전략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뭐 예측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시장 분석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KMI가 좀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명목 지식화하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견해를 여쭤보셨는데요. 예, 이게 자기 암묵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방법이 이제 아예 비밀로 붙이는 겁니다. 그 맛집 가시면 그 뭐야, 셰프 그 주방에 계시는 분들이 레시피 안 주시잖아요. 그 시크릿으로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허를 내거나 누군가 핵심 인적 자원한테 그거를 알려주게 되면 이제 이게 외부 유출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좀 그 상당수 인재들에 대해서 스톡 옵션 등의 회사의 운명과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연동시키는 제도적인 방안이 좀 검토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진공의 이상석 차장님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제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예, 그 아마 지금 해진공에 계시면서 이제 해운의 입장만 들어야 되고, 해수부하고 또 해수부의 어떤 중앙부처 단일 기관의 논리에 좀 맞춰야 되는데, 또 해진공은 금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산업이나 부처의 일방의 논리만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면 더욱이 더 이제 경제학에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일반 균형이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경제학적인 분석 방법이나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 이상석 차장님 기회가 된다면 같이 부산이시니까 이렇게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좀 경제학적으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는 국무총리실이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대안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떤 게 가능할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재주가 좀 없어가지고 답변을 재밌게 못 드렸는데, 아니, 제가 깊이 반성해서 다음에는 반드시 좀 더 재밌게 말씀할 수 있는 아니, 재능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고 박사님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 듣는 분들이 경제학에 대한 그 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고 박사님이 그 더 이상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하는 거고요. 고 박사님 오늘 그 좋은 그 발표 하여간 그 감사하고요. 우리가 녹화된 걸 또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 그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2019년에 한 학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우리가 뭐 해운 같으면 해운에 담당하는 자, 일반인들 말고 담당자들, 뭐 예를 들면 뭐 그 법무팀은 법무팀, 또 뭐 영업팀은 영업팀, 이런 사람들을 비교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준이 낮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런 느낌을 가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저 조선소에서 또 많이 계시지만 RG라고 있잖아요. RG.
그 RG 관련해 가지고 그 법적 성질이 그 이벤트만 생기면 무조건 하고 그 RG를 발급한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그 돈을 줘야 되는데 무슨 조건이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영국의 그 법원에 갔어요. 한 5개, 6케이스가 갔어요. 우리가 2000 몇 년도입니까? 저 10몇 년도 그 조선소들이 많이 도산이 되면서 RG 발급한 그 은행들하고 이제 보험회사가 그 이제 선주들한테 그 RG 선수금 받은 걸 이제 반납하게 됐는데 그 반납할 사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영국 법원에 가서 승소하려고 했거든요. 다 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걸 소송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퉈졌는데 이 RG를 발급하면서 이 RG가 갖고 있는 그런 법적 성질을 모르고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가서 소송해서 계속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옵쇼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옵쇼어도 우리가 그 체인지 오더 같은 거 이런 것들 정확하게 잘 모르면서 우리가 뭐 하면은 되지 않겠나 해서 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그게 좀 손해가 많이 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그 한진해운 사태 말입니다. 한진해운 사태 때 이제 그 이제 경영진들은 이게 이제 회생 절차 들어가면은 뭐 그래도 회사는 살아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전체 한진해운의 이 저 생태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뭐 주인만 바뀌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우리 결과를 보면 이미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 전기선을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 위에 있는 분들 뭐 한진해운 분들 또 뭐 해양수산부 높은 분들 금융하시는 높은 분들이 그런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체험한 건데 그 이제 물류 대란이 이제 한진해운 사태에서 일어나니까 그 이제 지연 손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하역 작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연 손해 많이 났는데 처음에는 한진해운이 지고 있는 빚이 한 3조였는데 그 업계 소문이 이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이 지연 손해 다 하니까 30조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이 전기선사들 연합체가 도저히 30조 원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해상법 교수들이 볼 때는 지연 손해라는 거는 그런 쉽게 배상이 안 되는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30조라는 건 터무니없는 액수예요. 그리고 책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높은 경영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 전반적인 이 그 지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직종에 있는 분들이 갖춰야 될 백그라운드 지식 수준이 상당히 난 낮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이런 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전을 나오는 게요. 한 20종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나오는 게 2종, 3종밖에 안 돼요. 우리보다 10배가 저널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책 나오는 것도 뭐 제가 6개월 있었는데 한 30종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이래 비교하면은 지식 수준이라는 게 대단히 낮다. 그래서 오늘 그 지식 뭐 사회 경제학 그걸 테마로 우리 고병욱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그 이론 그런 걸 이렇게 보나도 그 지식 사회 경제학에서 하는 이유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더 많이 그 이제 경제에 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 같은데 우리가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이 지식 수준을 우리가 상당히 높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선진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앞서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 모임 뭐 가치가 아마 그런 데 있지 않나 그렇게 싶고 제가 또 제 책 이야기 또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 이제 자주 쓰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 뭐 제가 알고 있는 걸 빨리빨리 좀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한 1년, 2년 연구한 걸 조그만 단행 부분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내 가지고
좀 업계하고 같이 이제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종길 교수는 일본에서 또 오래 공부하셨고 고 박사님은 또 KMI에 계시고 이제 경제학 이렇게 하시니까 진짜 우리의 그 전문적인 그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수준을 많이 올릴 방법이 뭔가 이런 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고 박사님하고 우리 특히 한중길 교수님. 뭐 제가 갖고 있는 인식 자체가 좀 잘못됐는지 아니면 그 비슷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묻고 싶고요. 고 박사님,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일단 그 제가 또 까먹을까봐 한 말씀 먼저 좀 공식적으로 좀 말씀하고 이제 그 지식 어떻게 좀 끌어올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KMI에서 좀 맡고 있는 직책이 있는데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전부 다 연구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KMI에서 제 직책에 따르는 의견이나 아니면 KMI 의견이 아니니까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드리고 지식 이렇게 어떻게 아까 제가 놀랬거든요. 저널이 30종에 가깝고 일본에 그 우리가 몇 종 안 된다라는 거 되게 놀랐고 그래서 일단 이 저널 수 늘리는 거는 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그 매체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익 비즈니스 모델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태계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광고비성 지출이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마 회계상에서도 그게 투자로 잡히지도 않을 거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 수익을 내기가 그러니까 회사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조달 등등의 어떤 수익 개념에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을 좀 제가 저도 궁금하니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혹시 여기 기업에 계신 분들 계시면 좀 이 투자 개념으로 해서 좀 우리 전원들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한정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널 형식으로 이렇게 막 이게 그러니까 명목적 지식으로 많이 서큘레이션 되면 아까 한정규 교수님 우려했던 그 내용도 있거든요. 너무 이렇게 자기 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쉽지가 않는데 이것 또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화, 그러니까 지식사회에 맞는 어떤 문화적인 행태가 좀 서로가 합의된 게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김윤영 교수님이 이렇게 좋은 모임 이끌어 주시는데 이게 일종의 밈이 돼서 밈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제가 지금 그 이기적 유전자에 나왔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따라하기로 해가지고 심플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김윤영 교수님 이 모임이 있으니까 이게 서브로 내려가서 지금 한 600분이 넘는 분이 단톡방에 계시는데 한 60명짜리 서브 모임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른 분도 그런 이야기 해주던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한 10분 내외 하는 단톡 모임과 줌 모임이 한 대여섯 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기서 또 역량이 개발되는 거고 그래서 김인영 교수님 이런 작업들이 밈이 돼서 저게 워킹을 하는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따라 배우기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제 이 운영 방법만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제가 60명짜리 모임을 한 두세 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까 김윤영 교수님 작업해 주시는 그 출간물도 있잖아요. 이런 것 통해서 뭐 교수님 알려주신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교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좀 작은 소모임을 만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이제 이거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텀이 지난번보다 좀 길어졌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그 고 박사님 해주신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그런 테마였고 우리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따라가기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권정호 우리 사장님하고 그 최덕님 고문님 해주신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자 물류 그 관련 이제 포스코 플로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조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포스코 플로우가.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 할 때 우리 김연빈 대표님 할 때 약간 끼워가지고 포스코 플로우 지금 이제 해운협회가 또 그걸 그 합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할 수 있도록 그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때 좀 같이 우리가 누군가가 좀 발표해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갔기 때문에요. 또 한두 분 이제 말씀 듣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연 박사님, 구 박사님 혹시 지금 계시나요? 우리 KDI에 계시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 박사님 계세요? 예, 구 박사님 예, 안 계시는 것 네, 같은데. 좀 있긴 하는데요. 제가 지금 예, 박사님. 예, 화면을 킬 수가 없어서 예. 뭐 그 우리 좀 공부하는 모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도 KDI에서 가장 객관적인 예. 입장에서. 예. 제가 사무실에서 보통 주말에 있는데 오늘은 집에 와 있어서 화면을 못 켜서 죄송하고요. 예. 그 아까 그 고 박사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사실 또 바른 대표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에 제가 회원을 너무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동안에 이렇게 들으면서는 그 용어가 익숙치가 않았는데 오늘 사실 저는 고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는 굉장히 제가 친숙한 부분이어서 그 앞부분 굉장히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이 공보 모임을 하면서 내년에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경제안보 정책과 공급망 관련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마침 이제 해운업 공부를 하면서 물류도 중요한 것 같은데 물류 꼭지를 좀 넣어야겠다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었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부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이상선 차장님 쪽에서 해운업과 저도 이제 이 모임을 들으면서 계속 해운업계에서 해운업이 중요하다는데 이게 정부 당국자 특히 이제 객관적인 정부 당국자에서 보면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저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저도 이제 한 번짝 더 뒤에서 고민해보고 또 해운업이 이제 해운업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물류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실태 파악도 저희가 더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앞부분에서도 주신 말씀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메시지에도 채팅방에도 또 올려주셨던데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선박수리 조선업이나 이런 부분도 꽤 많이 가고 있다는 인포메이션도 좀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제 오늘 저는 특히 경제학이 어우러지는 오늘 수업이어서 특히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원수 우리 회장님 오늘 계속해서 쭉 들어주셨는데 좀 그 마무리 말씀 좀 총평 좀 해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병호 박사님하고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전체 과정을 듣고 보니까 우리 고병호 박사님은 천상학자시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성품이 아주 훌륭하시고 그렇게 큰 길을 가지고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본성에 맞는 직업을 잘 골라서 경제학을 또 해주시는 것 같고 부분이 이제는 펼쳐놨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은 경제 주체가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경제 주체별로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앞으로 하는 관점에서 이제 그 경제적인 이론이 경제 주체들하고는 어떤 행동으로 연결될 거냐 하는 관점을 좀 가져주시면은 좀 더 쉽게 쉬운 얘기로 좀 얘기를 풀어가실지 않겠나 하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종호 사장님 말씀에서 이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기 표현을 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 서구에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처음으로 들고 나왔던 용어인데 그 결국은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치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그 경제 주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거냐. 그래서 그 경제 주체가 갖고 있는 니즈를 얼마만큼 충족시키고 거기에 맞는 미래를 향해서 시장에서 오는 가치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내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그 지금 이제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를 어떤 경제 주체적인 관점을 안 갖고 그냥 추상명사로 생각하면은 그게 그 실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물류와 해운의 관점에서는 너무 경제 주체의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이렇게 이제 경쟁력을 어차피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것과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의 용어를 써 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솔루션을 확보해 갈 건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토탈 솔루션이나 혹은 테일러드 솔루션을 찾아가는 과정이 같이 공존해 가면서 오늘과 같은 이제 그 이론적인 강의가 같이 매칭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권호익 사장님 좀 오랜만에 그 계신데 예, 진짜 마무리 좀 말씀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무리는 아니고요. 예. 저도 아까 이제 이삭의 그 권종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이제 안강은 사장님하고 저도 같이 포시도니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번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이 오면서 실은 특히 유럽 쪽은 굉장히 가기가 편해졌습니다. 들어갈 때 전혀 뭐 코비드라든지 우리 백신이라든지 이런 체크도 하지도 않고 제가 4월 달에 노르쇼핑을 다녀왔는데 거기 또 안강원 사장님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면서 그 노르웨이도 그렇고 이제 그리스도 그렇고 거의 오픈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오랜만에 이 포시도니아가 열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아예 그 파티 자체가 새벽 2시, 3시 뭐 상관없이 열리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회합과 그래서 결국은 선주들 특히 그릭 선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선주들 사이에서 새로운 신조 기회 그래서 조선소와 말을 하고 특히 또 이제 그 업체들 장비 업체들이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우리 시장 창출과 새로운 그 비대면에서 대면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코리안 리셉션이라고 매번 할 때마다 한국에서 이제 그 코시파 한국 조선공업협회와 그 현지 주 그리스 대사관에서 코리안 리셉션을 주최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제 인사도 하고 여태까지 못 만난 분도 만나고 그런 상황이 있고 아마 금년 이제 9월 달에는 추석 직전에 또 이탈리아 그 밀라노에서 가스텍이 열립니다. 여기는 특히 이제 LNG선을 위주해서 LNG, LPG, 특히 요즘 또 수소까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 많지 않겠는가. 아까 이제 권정호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가와사키가 수소 운반선, 수이소 프론티어를 만들어 가지고 1250 큐빅미터짜리 만들었는데 저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 수소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져 한 2년, 뭐 1년 반 이상 딜레이 돼 가지고 인도를 했는데 호주를 지금 2번 갔다 오고 고베항에 묶여 있다가 다시 가와사키 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느낌은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아까 이제 그 전시회를 보시면서 권정호 사장도
일본의 가와사키, 미쓰비시 이런 게 좋다 그러는데 실은 저희가 아마 한국 조선도 마찬가지고 대우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자동화, 특히 AI를 이용해서 디지털 트윈까지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배는 완전 자동화하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만이라든지 요 지금 항구와 배하고 인터페이스 문제, 그다음에 그 아이로아라든지 모든 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내셔널 일은 거의 뭐 부인하는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최소로 인원을 선언을 최소로 하는 그런 자동화 개념이 좀 당분간 가지 않겠는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제 경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병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저도 고려인 대표님하고 했던 교류를 좀 같이 하고 상당히 좀 해설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많은 고생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분 발표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고병욱 박사님 메인 그 강의도 좋았고요. 내일 좀 정리를 하고 그 녹화본 올릴 테니까 다들 한번 더 들어보시면 또 아마 이해도가 더 높아질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권종호 사장님, 또 최덕님, 그 고문님, 그 현장 그 중계 내용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해 주신 한종길 교수님, 또 권호인 대표님, 이 최수훈 박사님 토론, 또 이상석 차장님도 그렇고 토론 내용이 다 좋았고 오늘 다룬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중에 하나하나를 떼가지고 그 발표할 때 중간에 하나씩 넣어서 조금 더 토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자 물류회사 같은 건 굉장히 큰 문제라서 한 30분 정도 시간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고 박사님 제가 다시 보는데 굉장히 또 미남이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웃으시니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드러우신 분인데.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2주 뒤에는 우리 그 김연빈 대표님 국토상생론 시간이니까요. 2주 뒤에 또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잘 수고 주무십시오.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주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잘 들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잘 들으십시오.